우리들이 바와 같이 숙제 제출 기한을 어제로 29일인가로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려드린 게 있다고 숙제를 자리가 안 써요. 예, 그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거 얼마나 괴롭고 사람이니까. 미치겠어. 잘 뽑으신 것 같아.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왜냐면 숙제를 내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빨리 내신 분은 처음입니다. 다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니 뭘 알려드렸다고 무슨 숙제를 내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보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숙제를 내신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우리 담당 스태프가 전달에 메일이 뒤에 붙여져서 봤더니 제출 날짜가 5월 29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때 부랴부랴 했으나 이미 뭐 여러분 박사님들 마음을 충분히 괴롭혀 드린 상태고. 근데 저기 이 수업이 연구 방법 없는 수업인 건 맞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시스템 띵킹이라는 연구 방법 없는 수업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구적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계학은 약간 기술적 기능이 강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모델을 설정하고 저기 그 설문을 작성하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깊이 있는 학문이 별도로 있죠. 근데 짧은 시간에 박사님들한테 전달하시는 건 주로 기능적인 요소죠. 그 통계학이 가진 어떤 그 학술적인 그 파워 뭐 이런 것들 아마 전달하는데 주력을 했을 텐데 제 수업은 박사님들을 괴롭히는 수업이거든요. 그 주중에 2주 동안 이렇게 그 본업에 하시다가 여기 딱 오시는 순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처음으로 당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수업입니다. 그게 사실은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스템 띵킹이라든지 시스템 다이나믹스적인 생각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숙제를 제가 받든지 뭔지 해야 되는데 일단 잘못 나갔죠. 어쨌든 고민하셨죠. 고민하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죄송은 합니다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2주 동안 또 고민하실 테니까. 네, 실제로 요 기법을 좀 알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이걸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든 없든 저는 생각을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두 번째 숙제를 내신 박사님도 보니까 오른쪽에 고려된 변수들을 잔뜩 써놓고 그놈을 끌어다가 놓은 흔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는 여러 가지라 하고 있는데 이게 엮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인과로 엮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변수를 옆에 막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한 놈씩 끌어다 놓고 연결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된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박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CL들이 그리는 거 먼저 뭐 그리는 것부터 먼저 했고 오늘은 시스템 띵킹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후반부에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주는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그래프를 만드는 법을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2주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링에 관련된 요건 기술적인 거죠. 모델링에 관련된 훈련을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책도 많이 읽고 정보가 일단 많아야 되고 정보가 많을수록 사실 더 많은 걸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정보를 특히 박사님들처럼 20, 30년 정도 되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스냅을 하고 버리고 탁하고 채고 탁하고 채고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굉장히 빨리 정보를 그러다가 눈에 딱 거슬리는 게 있거나 뭔가 딱 띄면 그다음부터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있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사실 그 많은 정보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려면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다 읽고 싶고요. 눈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몇 개 글자가 딱딱딱 보이고 괜찮겠는데 버려. 이렇게 하시는 형태로 인사이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혁신이 창준이 하는 이야기 뒤편에는 뭐가 있죠? 고정관념을 깨라는 그 가장 큰 하도가 있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다 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원민정 박사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죠. 공간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네? 아니 간다고 그랬지 붙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좋습니다. 예, 붙이는 것도 발상 중에 하나겠네요. 적응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타임오프 해가지고 공간을 접으면 제일 빠르게 요즘 이제 이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가 비슷하시니까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접어버리는 그만이죠. 일단 가자고요. 접지 말고 붙이지도 말고 빨리 가는 방법. 직선이에요. 정말로요? 그렇게 믿으시죠? 왜 그렇죠? 직선이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두 공간에 두 점을 잇는 가장 빠른 선은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공간에 있는 두 점을 가장 빨리 가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 이거요? 네. 이거하고 사실은 같죠. 실제로는 같아요. 가는 중 가죠. 기울여. 구조주의자 점점 기울여서. 기울이면 직선이죠. 어차피 기울인다는 거, 공간에 있는 두 선을 잇는다는 거. 물론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간에 있는 놓인 상태 중에 평면으로 놓인 상태도 있고, 이렇게 소위 말 공간상으로서 아래 위의 개념, 공간적 개념에서 아래 위가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가능하죠? 아래 위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어느 게 위고 어느 게 아래죠? 점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정말 에너지차. 에너지 맞습니다.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위아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 그렇죠. 고도의 기준은 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밑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내가 항상 떨어지는 그곳이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위아래 개념은 중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의 그 위아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어떤 공간에 위아래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뭐 정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 위야, 여기는 아래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갈릴레오가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코디네이션이 그러니까 좌표계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갈릴레이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많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지붕들도 있고, 피사의 사탑도 있죠. 피사의 사탑이 뭐 하는 데 쓴 거죠? 아니,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 가벼운 게 더 늦게 떨어진다는 것을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근데 실제로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텐션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는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죠. 가벼운 건 늦게 떨어지고 무거운 건 빨리 뜨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틀렸다면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걸 붙여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더 무거워졌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나요? 중간에 평균 무게가 되기 때문에 중간쯤 떨어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 무거운 걸 붙여서 떨어뜨리면, 그것도 붙인다는 게 떡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끈을 묶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가벼운 걸 무거운 걸 붙이면, 그것도 붙인다는 게 아니라 끈을 묶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가벼운 걸 무거운 걸 붙이면, 그것도 붙인다는 게 아니라 끈을 묶어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가볍게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는 무겁게 떨어질 건데 그럼 중간쯤 떨어질 거냐 이게 있는 거죠. 그게 붙이면 어차피 그건 무거워진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끈을 묶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헷갈리죠? 중간쯤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벼운 거 무거운 거가 먼저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해야 되는 개념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같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알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했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생각을 해서 믿게끔 만든 거죠. 이게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위아래 개념이라든지 카테시안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에 대한 것은 묵시적인, 위아래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간에 있는 두 점함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위아래에 놓인 상태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이 직선으로 가는 게 사실 거리가 제일 작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라면 이게 제일 빠를 거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게 사고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특별한 곡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목이 곡선이잖아요. 곡선이 어떤 직선보다 빨라요. 물론 곡선은 이런 곡선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곡선은 주로 어떤 원호, 뭐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 이런 걸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곡선의 개념에서는 이런 걸 곡선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곡선 말고 그냥 적절히 이렇게 직선이 아닌 것보다는 좀 돌아가는 이 곡선이 실제로 어떤 직선보다 더 빨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 아시죠? 이제 매가 생태계는 생존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못 먹으면 죽는 거, 못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서 발달한 그 모든 기제는 효율성, 효과성의 극대예요. 도망가는 놈은 도망가는 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시키고 잡는 놈은 잡는 놈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건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생태계에서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효율과 효과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효율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가 되죠. 축을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효율성, 효과성은 자동적으로 얻어진 한 면에 있는 그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효율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다른 면에 있으니까 그걸 공동으로 추려하자 그래서 CSR, CSB가 한때 굉장한 주제에 있고 지금도 주제에 있습니다. 생태계는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매 이야기 했는데요. 매가 만약에 여러분 말대로 직선이 가장 빠른 사냥 기법이라면 매는 타겟인 G를 보고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됩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안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될까 할까요? 충돌. 그렇죠. 땅바닥으로. 지속 가능성 제로. 효율과 효과성. 만약에 이게 직선이 효율성, 효과성이 최고라면. 근데 자연이 교묘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연이 교묘하게 곡선으로 가도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있는 곡선을 사냥 기술로 줬어요. 그걸 단련해낸 거죠. 그걸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곡선이냐면요. 일단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안 믿으시면 어쩌세요. 자, 이건 직선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형상합니다. 동시에 머리 굴러가는 거예요. 한참 늦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매가 사냥하는 것처럼 타겟이 저기 있으면 일단
급강을 합니다. 급강을 해서 최대 속도를 낸 다음에 여기서 최대 속도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최대 속도를 수평으로 날면서 스네치를 하면서 잡고 그 다음에 비상하는 이런 연주라면 속도도 이 정도 빠르잖아요. 아까 보시는 거.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살아나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쥐는 열심히 도망갈 텐데 쥐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고도 심지어는 안전,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는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여러분 동그란 게 있죠 않거나 이거를 이렇게 굴리면 이 원이라고 쳐 굴리면 요 원에 있는 바깥에 있는 궤적이 있죠. 궤적이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보여드리면 공을 이제 굴리면 요 끝에 원호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굴려버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요 궤적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1에서 P5로 가는 평지에서 굴리면 P1에서 P5로 가는 직선하고 P1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하고 어느 게 빠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아요. 돌아간 거나 직선에 간 거나 동시에 돌아갑니다. 자, 요게 원이 요 밑에 있을 때 공을 굴렸어요. 그럼 걔가 요렇게 계적을 따라갑니다. 공은 물러갔죠. 그럼 요점이 있을 거고, 요점이 있을 거고, 요점이 있을 거고, 다시 여기 위치로 왔죠. 그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요 궤적은 길이가 훨씬 길죠. 그런데 동시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효과성, 효율성은 같은 거죠.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애가 더 빨리 왔죠? 얘가 그래도 먼 거리로 왔으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겠죠. 그런데 사냥의 궤적은 어디냐면 운동이 끝나는 이 시점이 아니고 우리는 끝나는 시점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딱 목표를 정했고 여기 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나 직선으로 가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안 끝나고 중간쯤 끝났다면 그게 사각 차이가 있다면 얘가 훨씬 빠른 거예요. 요 곡선을 특별히 또 불러서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곡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FNMA를 했던 뉴턴한테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이걸 발견하고 유레카를 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소사이어티, 유럽은 소사이어티가 있으니까 메일을 쓴 거예요. 나 이런 문제 있다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밤낮 사이에 다 풀어가지고 메일을 보냈다는 부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국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은 직선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직선으로 만들려고 해요. 직선이 아니고 이상하게 되면 그걸 삐뚤하게 보잖아요. 맞나요? 아직 안 믿으시네. 다시로 증명했는데도 안 믿으시네. 네. 예. 그래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라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진동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별도로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수학만 잔뜩 있는 거라 다들 이렇게 일단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걸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파동 여러분 좋아하세요? 일단 짜증나죠. 그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짜증납니다. 근데 리더는 파동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파동을 싫어하시면 리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죠. 뭐 짝대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튀기면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딱 저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찰에 수렴이 되고 다른 파동이 없는 이상 단일 파동만 있을 경우에는 요거를 내부 마찰에 의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정지합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요게 이제 기준점을 보고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렴 과정은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마찰이 없는 경우예요. 아주 이상적인 경우인데 우주에서는 가능하지만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진동이 영원이 됩니다. 진동이 영원이 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없죠. 보통은 이렇게 mx, 투다, cx다, kx, ft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싫어하시죠? 그죠? 정말 마찰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렴 과정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목표를 또 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3번이 좋으신 이유는 수렴한다니까요. 정지한다니까. 정지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면 이런 상태니까 얘는 결국엔 정리합니다. 정리.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1번 좋아하시는 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뭐 단거리를 뛰게 되면은 뛰고 난 다음에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렇게 오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면서 그렇다고 숨이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하게 일정하게 좀 가는. 이렇게 진동 여러 번 진동하는 게 좋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진동하는 것은 그건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제 우리가 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잔잔한 진동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차다. 요 끝에 계속 진동이 있는 상태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세 개의 그림을 그린 거는 한 번만에 진동이 끝나는 경우, 한 두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 수십 번도 더 걸려서 수렴하는 경우로 이제 대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거 좋고 나쁘면 저도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게 사회 현상에서 어떤 정답이 있을 거라고는 그건 어불성설이고 수학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죠. 경험을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 실패와 불복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를 조직이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1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인 건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번이 더 좋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이제 수반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조직이 감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조직은 저 정도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10번 이상의 진동 과정을 거쳐서 수련할 수 있는 걸 받을 정도의 시스템이냐를 여쭈고 보시면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1번이 더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은 그냥 잘 수련한 거예요. 한 번만에. 정말 좋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저게 최고의 의사결정인데 저렇게 되려면 실패가 없죠. 저걸 다 기대하시잖아요. 저렇게 하기 기대하시는데 실제로 저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진동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게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문 닫을 때 도어 닫을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처음에 쑥 이렇게 닫히는 문이 있죠. 그게 그 위에 있는 기계 장치에 그 진동에 대한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댐핑이라고 하는 마찰이라는 걸 제어하는 액체나 내지는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문이 처음에 좀 빨리 닫히다가 천천히 마지막에 이렇게 멈추는 마치 이런 형태의 수렴하는 진동을 보입니다. 이게 좋죠. 정말 좋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훈련이 많이 들고요. 컨텍스트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회의를 했을 때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려면 사전에 프리페어레이션이 엄청나야 되고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내에서 감당할 수 있고
적절히 경험과 그러니까 반론 내지는 실패가 어느 정도 용납되면서 수렴하는 이 형태의 진동, 이 느낌상의 그런 논박 정도가 조직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리더는 진동을 좋아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진동을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IBM들과 조직을 흔들면 조직이나 개인이나 어떤 개체가 아이덴티티가 리빙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진동을 리더는 잘 이용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동 특성에 의해서 조직에 나타나는 흐름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선으로 내지는 거의 완만한 형태의 곡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조금 확장해서 약간의 진동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윤리도 우리는 그동안 윤리라는 개념이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기대 추구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윤리 자체를 아예 축에서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게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 윤리는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윤리하자고 그러니까 다들 그래 윤리는 좋은 거야 하고 일단 그 좋은 거야 하고 저쪽에 내비두는데, 윤리를 저쪽에 내비둘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결점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익스피리언스, 다양한 경험, 생각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트리거링 요소다. 그게 있음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공유 비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핍스 디스플린이 있습니다. 공유 비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곡선과 창조 그리고 윤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와가 기와의 곡선이 있죠. 기와의 곡선이 저겁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요, 빗물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송알송알 맺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내려가면 빗물이 여기 맺혀 있지 않거든요. 원인물이거든요. 사실 옛날 구조물에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목재, 뭐 이런 집, 자연물을 하다 보니 물에 취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서스테이너비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이 고인 상태로 오래 두면 안 돼요. 왜냐면 바람 불면 그게 다 기둥으로 이제 묻어가지고 어쨌든 뭐 방청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빗물방울이 머무르는 거를 빨리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부러 틀 수 없으니까 곡선을 찾아내고 곡선으로 기와를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와를 보고 돌아버리는 이유가 그 건축물의 이 서스테이빌리티를 그걸 구조에 만들어 놓는 거니까. 우리는 보면 되게 기와야 이러지. 또 불경에서 또 와가지고 기와 공양이라 해가지고 이게 모니라스라고 그런 걸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이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 있는 건축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직선으로만 세상을 다 알아보게 돼 있고, 그 직선 중에 하나는 이제 직선에 걸리는 모든 요소도 윤리적인 요소도 제거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SB, CSR의 단점도 서로 윈윈윈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CSR, CSB가 의미가 있지. 아니 회사가 죽어나가는 건 무슨 CSB고 CSR이고 그래서 회사가 죽으면 안 된다 뜻에서 이제 우리 포트 아저씨가 CSR을 너무 CSB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도, CSB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법론을 몇 가지 썼죠. 세 가지나 네 가지가 제시했는데 사실은 저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잘 없고 개념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자연스러움을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박사님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받아들이시면 사고의 유연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요건 또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윤석철 교수님은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터 뭐 이런 사람 말고 한국 사람. 조동성 있잖아요, 지금. 안 떠오르세요? 이게 경영 그러면 조동성이라 이름 안 떠오르세요? 아닌가요? 그것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경영계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경영학계에서 이제 그 저기 영양그룹 1위 윤석철, 2위 조동성. 그분은 모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물리학과를 나오시고 MBA 하시고 철학과 교수로 해서 경영대 경영학과의 명예교수이시긴 한데 철학, 경영학, 물리학은 세 가지를 다 하십니다. 융합 이런 거에 어쨌든 굉장한 리더이시고 뭐 경영에 대한 저분의 공식이 왜 가치, 가격, 원가 요구 그 생존 공식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이게 가치, 가격, 원가 이게 기업의 생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만드신 분이 윤석철 교수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함의가 있는 거죠. 그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공간에서의 체력 경계에서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공간의 최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이것은 직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선입니다. 그 직선이 우리가 융합에 대한 소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융합에 대한 박사님들은 지금 예를 들어 이선준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인이라고 해요. 평면은 아마 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선 박사님의 공간에 가지고 있는 평면은 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쪽에는 이게 넓지도 않고 좁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딥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만나야 융합이잖아요. 강제로 이제 틀면 만나긴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직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난다 하더라도 한 번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안 만나요. 브로더 TV 기억나시나요? 삼성이 그걸로 소위 말하는 트림인가 그 일제 그 소니 그거를 이제 뒤집기 시작한 첫 번째 모델인데 그 뒤로는 브로더 TV의 개념은 없어졌어요. 융합에서 만든 제품은 다 실패했어요. 물론 삼성이 지금 TV 시장은 뭐 1등 먹고 있긴 있지만 당시 그런 융합적 그 혁신 모델 해가지고 두 번째 했던 모델은 다 실패했어요. 한 번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모든 사람들의 면에 플레인이 이런 각도, 이런 각도, 이런 각도가 다 있는 거를 회사란 한 공간에다 놓고 평면에다 놓은 거예요. 평면을 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직선적으로 또 펼친 거죠. 그럼 어디 모입니까? 한 점은 만난 거예요. 강제적으로 한 면에다가 놓아버려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왔는데 두 번째 작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이 나오게 하려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선적 사고를 가져서는 두 번째 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곡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들이 오늘 들었을 수 상당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지는 내하고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쪽이 굉장히 무겁네요. 왜 그러세요? 계속 엄청 무거워. 계속 좀 무거웠었어요. 나 자꾸 기울어져. 그리고 이건 제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 가는 포인트도 여러 개지만 공간도 생겨요. 어차피 평면이라는. 근데 기업에 여러분 창조 창의 이야기 하시는데 지 맘대로 해가지고는 창조 차이가 생겨요. 지하모의 곡선이라 하더라도 공간에다 두면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들 착각하는데 니 맘대로 놀아.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망해요. 물론 포레버 시간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되고 삼성처럼 일단 한 공간이라 두셔야 돼요. 공간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한 평면에 둬요. 한 평면. 그 평면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그 박사님들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위로 튀는 놈은 잘라야 돼요. 면에서 놀게끔 해야
그리고 그 안에서 곡선들 사고를 해야 만나지. 얘가 이래 튀면 짜증나요. 그것도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매번 그렇게 놀게끔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기업은 최소한 평면에서의 창조는 체계화 시킬 수 있다. 일반 창조는 뭐 공간에 생길 수 있겠지만 기업이 그렇다고 면이나 선에서 놀게 하는 것은 너무 좋겠지만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한 면에서 놀게 하면 그리고 이런 직선의 효율성이 아닌 곡선의 효율성 그 다음에 윤리라는 새로운 축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면 더 많은 창조 장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뷰 한번 하죠. 자, 포지티브 액션이 뭐죠? 양의 작용.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증가하면 늘어난다. 증가하면 뭐 활발해진다. 증가하면 뭐 뛰어다닌다. 이런 등등의 느낌상 같은 방향인 경우에 양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의 작용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뭐뭐 하면 뭐 줄어든다. 여기가 증가하면 여기가 감소한다. 여기가 증가하면 느려진다. 뭐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이너스적 느낌의 느낌을 이제 반대작용이라고 두고 그게 보통 우리 그리고 앞에 작용을 음의 변수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합니다. 부패가 주제면 어쩔 수 없죠. 부패가 증가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패 말고 뭐죠? 뭐 진실 내지는 어떤 정의 이런 게 증가하면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주제를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요소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 작용들이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과들을 연결해서 모인 게 뭐다? 인과 지도다. 그건 이제 코잘로토 다이어그램인데 그거를 연결을 다 해서 하나의 루프로 형성되면 피드백 루프가 될 거고 그 피드백 루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질?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양의 성질은 무엇이다?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두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계속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악순환이라고 그러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선순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두 개의 구조는 양의 피드백 구조로서 같다. 선순환과 악순환은 둘 다 양의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조다. 그리고 작용의 개수가 홀수계로 이루어져. 짝수계는 양의 루프로 바뀌는데 한 루프 내에 작용의 개수가 홀수계인 경우에는 이 피드백 루프의 성질은 음의 피드백 루프인데 A, B, C 다음에 A 요런 게 이제 제가 빨간색은 보통 음을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작용이고 요거는 인과 작용이고 요건 루프의 성질입니다. 가운데 있는 루프의 성질은 이제 음의 피드백 루프의 성질인데 음의 피드백 루프의 성질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건 플러스로 증가하고 마이너스 증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양의 피드백 루프고 이렇게 수렴하거나 하는 형태로 안정화되는 수렴되고 안정화되는 또는 사실은 안정화되는 쪽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 성장을 방해하는 얘기예요. 성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성장을 방해하고 수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음의 피드백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나빠지는 경우를 예로 바꾸면 시스템이 망가진다. 얘를 예로 바꾸는 방법은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 이제 연구 방법론이니까
박사님들 이미 수업을 뭐 들으셨죠? 통계학 우리 박민재 교수하고 통계 이론. 박정렬 교수 수업 들었나요? 네. 정말 잘하죠. 참 이쁘게 잘하죠. 저는 이쁘게 못합니다. 차분히 이거 참 잘 박사님들 알려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연구 방법론이니까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뭐 연구 방법론이 뭐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상을 봤을 때 연구를 한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전체를 본다는 분석, 쪼개서 분석하죠. 맞습니다. 일단 쪼갭니다. 어떤 대상이 상태를 잘 관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처음에 어떤 우리가 주로 대상을 잡는 건 경영계니까 경영은 첫 번째 시도는 주로 사례 연구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계속 뭐가 있었고 매출은 어땠고 다음에 구성은 뭐 했고 리더는 뭐 했고 등등 뭐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연구를 합니다. 사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례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이게 하나의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패턴을 가지고 뭘 만들죠? 패턴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죠? 구조가 있다고 하죠. 우리 브라질 땅콩을 딱 열었는데 매번 그 브라질 땅콩이 맨 위에 있다면 동일한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이거는 패턴이고 그 패턴 안에는 뭐가 있다? 구조가 있다. 뭐 그거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알면 이게 패턴이 나오고 그거는 저 하나의 현상 이벤트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들. 그래서 저기 사례 논문은 이벤트예요. 두 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썼던 사례 중에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될 것 같았는데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그 회사 망했다고. 근데 어쨌든 그거 쓸 때는 열심히 썼고 그 비전업을 하니까 썼겠죠. 이제 망했던 케이스도 있고 성공한 케이스들도 통해서 이제 있으면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를 사례로 해서 있는 검정에 검정으로부터 뭘 발견하냐면 변수를 발견합니다. 변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릅니다. 중요한 변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르죠. 자르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 하는 변수들은 이제 버리죠. 하나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커서 잘 안 짜여지는 놈은 이제 붙잡아 놓고 그걸 가지고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 방정식으로 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죠. 뭐 A라는 변수는 영향이 있다. 얼마 있다. 양이 작용을 한다. 음이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쓰는 논문은 여러분은 A, B 저기에 있는 A, B의 관계를 구조하는 저 화살표 하나 찾는데도 박사학위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제 연구 방법은 A, B, C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저 A, B, C를 그린 다음에 A와 B에 있는 관계가 애매모하니 A, B를 증명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연구라는 건 대상물이 있으면 그게 시스템이든 자연 시스템이든 뭐 물리 시스템이든 그거를 자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라서 보는 이거를 주로 분석적 사고라. 그리고 이 분해한 다음에 정복하죠. 하나씩으로. 그 개별 요소를 깨서 부신 다음에 일단 다 빼고 공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과정은 일단 잘라버리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죽죠. 다리를 떼면 죽어요. 다리 기억나세요? 다리 뒷다리 때 기억나십니까? 다리 뒷다리를 떼면 다리가 죽어요. 일단 다리를 죽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죽이면 안 되게 보조장치를 달아줘야 돼. 전기자극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머슬이나 이런 걸 구조를 해요. 일단은 자르기 때문에 자른 상태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스톱. 가만히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그 다음에 잘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연결했던 관절과 몸통 사이에 연결했던 이 구조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무시하고 빼고 요것만. 근데 이게 98%를 증빙했습니다. 98% 증빙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띄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붙이죠. 붙여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그대로 재현됐더라고 한 믿음이 어널리티컬 어프로치. 그리고 실제로 꽤나 많이 맞았고요. 적당히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만약에 추가된 요소가 뭐 시스템이 제거되거나 추가되어도 그 전체 구조는 본질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연구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제 직선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선적 사고. 현대사회는 뭐 복잡하고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부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요. 지금 이제 요 강의 후반부에 제가 서로 강의 보고 나눠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영계에서 가장 큰 하도는 지금 현재 경영계에서 가장 큰 하도는 뭘까요? 그 박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잘 된 거라? 문제 없다. 김 박사님. 그래도 뭐 이제 지금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침체가 되니까 그렇죠. 진짜. 근데 그거는 세계경제니까 미중 간의 뭐 무역이 제일 사실은 큰 이슈죠. 그거에 따라 우리 결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외적 요인 중에 하나는 백두산 화산 폭발. 요즘 아주 핫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맞잖아요. 걱정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재해가 아니라 엄청난 재해라. 근데 우리만 그게 아니라 그 후쿠시마나 이런 데도 예전 그 역사 기록을 보면 화산재가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밀 부품 생산하는 일본이나 우리 그다음에 중국은 약간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변서풍이 좀 낫겠죠. 진짜 세계 경제가 막 예변력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 근데 그건 외적 요인이니까 빼고 우리 정부 내부로 들어오면 성장 동력이 없다. 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기사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기사를 쓰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뜯어보자. 그러니까 이 CLD를 그리면 그게 이제 기자가 제대로 썼는지 엉터리로 썼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동산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혀. 물론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여튼 이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물려 있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단순한 기능 몇 개 가지고 사실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다 먹고 살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전문성은 한편으로는 일의 효율성을 극단화시킨 건 맞습니다. 인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사이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있는 아주 깊고 좁은 해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나요? 근데 오래전부터 20세기 이미 1990년이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이건 고전입니다만 영원히 고전이라는 건 영원히 익혀진다는 얘기예요. 단선적 사고, 직선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쉬울까?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원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가면서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전달입니다.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가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뭘 못하나요? 요즘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예요. 오히려. 근데 그 정보가 많다는 거와 인식하고 전달하는 거하고 전혀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이 우리의 사고가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생각의 제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접근은 전체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단선적 접근은 적극적으로 피하는데, 이 지금 인사담당자의 단선적 사고에서처럼 우리는 처음과 그다음에 끝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너무 객관화하는 거예요. 이 인사 담당자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걸 주관화됐다고 해서 이걸 배제하려고 하죠.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시계를 보는데 시계를 여러분이 개입을 하시나요? 인사 담당자는 그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시계처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나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너는 열심히 잘 굴러가게끔 한다. 필요하면 나는 이제 개업을 감아준다 정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은, 많은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거의 모든 시스템은 다 피드백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경영계에서 다뤘던 시스템은 주로 이런 시스템들을 세팅을 하고 다뤘죠. 이게 전형적인 형태의 구조방정식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에서는 이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항상 피드백, 순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핵심인데, 단선적 사고의 전형적인 오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때려잡는 거죠. 때려잡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뭘 생각해요? 불이 났으면 불 꺼야죠.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벤트를 계속 생기는 패턴화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한 거지. 이벤트를 구조로 풀려고 하면, 단기간 내에서 구조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벤트는 즉시 그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로 풀어야죠. 밀수가 증가하고 범죄가 확산되면 조직을 검거했죠. 대대적인 그 캠페인을 벌여서 뉴욕 경찰이 마약 조직을 엄청나게 검거했습니다. 마약까지인데. 그랬더니 당연히 결과는 뭐죠? 감소로 기결됩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밑에 있는 이 구조를, 있던 구조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존 마약 조직이 검거되면서 마약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와 가격, 공급 체계 때문에 마약 가격이 옛날에 한 $10, $5밖에 안 하는 게 얘가 $30, $50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을 해야 되는 그 양반 입장에서는 갑자기 $50로 올랐다고 담배를 끊나요? 담배 가격이 올랐다고 담배 끊는 사람 봤습니까? 계속 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그 증세라고 할 때 씹은 이유가 담배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절대 금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증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증세가 된 거예요. 마약 안 떴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옛날에는 잡범이었는데 $10만 뺏으면 되는 잡범이었는데 $30를 이제 뺏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일이 안 되는 문제죠. 제 딸이 미국에 있다가 핸드폰을 스네치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서 그 고리를 다는 게 이러면 안 돼서 이게 못 뺏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들고 가잖아요. 미국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도둑질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택배가 문 앞에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 개변
쓰레기 치우는 방법 해가지고 택배 박스에다가 이렇게 다 쓰레기를 집어낸 다음에 이렇게 올곧이 잘 이렇게 해놓으면 택배 박스를 마치 집 앞에 두면 도둑이 지나가다 그걸 들고 튀어주고 청소를 해준대요. 그런 짤도 안 보세요? 네? 짤 모르세요? 짤이라는 단어 모르세요? 이 박사님 짤 알아요. 아시죠? 아니 진짜 재밌는 게 그러니까 택배 박스를 앞에 둬두면 그냥 곧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구글의 택배 서비스가 안 돼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미국은 걔들이 인증 코드 넣어야지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택배 서비스를 왜 무인 자동차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오토바이가 더 빠르잖아요. 이게 산업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위치나 질이나 이런 것들 괜히 그런 사업 하느라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잡범이 이제 조금 더 험악한 전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마약 조직들이 없어지면 그 밑에 있던 애들,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이 그것도 또 조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범죄들이 이제 다시 이제 흩어지면서 조직화되죠. 그리고 이거를 비유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딥임팩트라는 영화 있었죠. 대부분 다 보셨죠? 그게 딥임팩트나 왜 그 저기 뭐죠? 뭐였죠? 아마게돈. 거기 보면 이렇게 위성이 날아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이렇게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터지면 팍 날아가는 것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중력을 진짜 멋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터지면 바로 붙어요. 그 방법은 이미 나사에서 안 된다고 검증이 끝났어요. 태권도 소리 하죠. 이게 터지면 완전히 이렇게 제로 만들 정도의 엄청난 게 아니고 펑 터뜨리면 이게 터졌다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날아오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 조직 범죄를 이렇게 안에서 터뜨리고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조직이 커야 또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조직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M&A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일반 경영계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걔들은 하면 안 돼요. 걔들도 M&A 해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조직화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 정도가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전체 도시로 다 퍼뜨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에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장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오피스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박사님이 뭐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이전에 이미 김강자 기억나시죠? 김강자 서장이 이거를 깨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현상은 전부 도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생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조직은 와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것도 같은 사례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이게 감소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만 처리하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요 단선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요게 지금 많은 정책들이 한 2개, 3개까지는 생각하는데 얘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합니다.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유가 뭐죠? 오래도 걸리고 내 건 아니니까. 내가 고민해야 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돈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끊겨서 돈을 딴 데다 써야 돼요.
공유 지식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방식, 즉 시간이 길게 들리는 마약의 수요를 줄이는 다양한 교육체계 이런 데 딴 데가 돈을 써요. 구조를 바꾸고. 근데 그 돈은 쓰기 싫은 거예요. 이쪽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면 야당은 꼭 여기다가 요걸 얘기해줘. 그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이 어떻게 보면 이건 저기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어떻게 보면 정책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얘들이 20년간 장기 집권하면 이 집 절대 안 돼요. 돌아올 거 뻔히 아니까. 원전 건설 중단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건 좀 논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전 자체가 한 50년에서 100년 뒤에 우리 후손을 때릴 거니까 원전을 지금 그만둔 게 당장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착살내서 맞는데 앞으로 100년간의 우리 후손을 위하면 또 긍정적인 임금이지 않나요? 그럼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사실 캐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너무 싸요. 일본의 IDS 센터들이 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한국의 전기값이 특히 대기업한테 몇 조씩 선택 주는 전기값이 우리가 돈을 내서 대기업한테 전기값을 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비싸게 해야 될 필요는 또 장기적으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선적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뭐랄까 이게 사이클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정책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뭐 최저임금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근데 기업은 정책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20년, 30년 후에 더 자기 뭐 모르니까 상관없다 치지만 경영하는 분이 안전적 사고를 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20년, 30년에 여전히 자기는 그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영사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영사장님들은 심지어 3개월 만에 잘리는 분도 습해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모모 유업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모르는 중견기업들 있죠. 꽤 탄탄한 3개월도 안 가는 경우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야 당장 뭐 한 해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중장기적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생태계에 문제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저는 단기적인 경영사정들의 단기성, 그러니까 오너들의 시스템적 사고가 아닌 좀 문제가 있다는 그게 원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긴 한데 그 오너 경영을 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단기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이 같이 잘 모르겠어요. 그 다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면 이제는 이해할 만도 하실 텐데. 근데 요번에 어쨌든 이 H사의 그 사례는 그 경영계에 많은 임팩트를 줬으면 합니다. H사. 울산에 있나요? 날라라에 있잖아요. 좀 충격은 충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입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충격은 충격입니다.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제이 포레스트 MIT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학술적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신 행동이 저기 액티비티가 뭐냐면 학생들이 저기 K-12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초중고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충 뭐 이렇게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이렇게 동양적 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역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안에 있던 것들한테 이 음양, 음과 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K-12 프로그램을 나가셨고요. 우리나라에도 저희 학회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서 이제 K-12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사님들하고 다 좀 해볼게요. 하나를 해보면 역시 게임을 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과 확실히 학습 효과가 뛰어나는 더 높아지는 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워포를 들고 와서 내가 두 그룹 세 그룹 정도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지금 글자는 아마 가교록에는 보이실 텐데 단선적 사고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엄마한테 도 틀린다, 아빠한테도 틀린다,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런 식의 어떤 런더리 리스팅이라고 하죠. 쭉 합니다. 런더리 리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과만 생각을 하는데 이 B 학생 경우에는 이제 루프죠. 순환적 생각을 한 거죠.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러고 아빠가 혼나고 엄마가 또 아빠가 먼저 혼나는군요. 엄마한테 이러는 사람은 아빠군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지 엄마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이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학원에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집어넣어요. 학원에 안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학생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밌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악순환적 사고방식을 여기가 집어넣어요. 요렇게 해서 문제가 요거 끊어야 되고 요거 끊어야 되고 아빠 죽여야 되고 엄마 죽여야 되고 선생님 죽여야 되는 요런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순환적 고리가 있다면 그 순환의 고리에 한 놈만 펴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더 효율적이에요. 한 놈만 펴면 그 고리가 끊어진다니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놈만 펴면 다른 고리가 이제 느슨했던 고리가 생기는 거죠. 마치 여기 이제 연세대 좀 지긋지시니까 디스크랑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디스크는 한쪽 다리가 엄청 저려요. 매번 이제 불편하시고는 이제 수술만 하면 좋겠다. 수술 꼭 하시잖아요. 요즘은. 수술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오른쪽이 저려요. 이게 왼쪽이 저린 게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저린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시키니까 그동안 안 아픈 얘가 아픕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 한 놈을 펴면 일단은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펴야 돼요. 연속 두 번 정도 때려야 전체 고리가 이제 풀려나가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런 구조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굿 티처, 굿 페어런스, 뭐 이렇게 하이 모티베이션 등의 런더리 리스팅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을 효과는 즉각적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이벤트로 해결하는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은 맞고 저는 이제 선행적 사고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비선행적 사고를 많이 해요.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시간 지연이 시스템에 참 많은 것들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하고 유사한 가급적이면 실제 세계 그리고 사실적 세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기억나시죠? 일본 이름 이게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변수들을 좀 나열한 거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들 자체를 디파인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름은 어떻게 되죠? 다 때려잡아요. 저건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지고 일본은 이제 천천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하는 건 맞죠.
대한민국은 이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빨리 패야 돼. 그래서 뭐 6M이라고 하는 6 시그마에 나온 게 6M일까요? 6 시그마에 나오는 저도 이번에 새로 찾았어요. 시그마 디마이스 4M에다 2M 다. 예? 4M에다 2M을 더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써놨죠. 제가 새로 강의록 나눠져 있는 저희 4M에다가 2M을 더한 거예요. 6 시그마의 원인 파악 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2M이 더 있어서 제조할 때는 8M이다 쓴다고 합니다. 참고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6M이 도식을 배분다, 8M을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게 PC본 다이어그램처럼 돼 있어요. 물론 뭐 워낙 큰 붓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 큰 붓지도 이런 형태의 순환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큰 변수들을 인과관계로 묶는 거는 사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사실 인과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단선적 사고, 그 다음에 해석적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전제가 시스템 항상 전체 상호작용 중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이제 그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움직임이 변한다. 항상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멀리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여기 A를 하나 제거하면 루프가 어떻게 되나요? 깨져 버리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과 기능에 명백한 변화를 줍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한 놈만 바뀌어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홀리즘이라고 합니다. 전체로 이제 홀리즘. 그 한원주의라고 잘라서 보는 그 개념을 리덕션이즘이라고 리덕션. 줄여나가는 전체주의 저희 관점을 홀리즘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할은 불가능하고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되고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대한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주로 많이 작동을 한다. 저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과를 얘기할 때 인과에 있는 요소들은 이미 98%는 누가 해놨다? 분석주의자들이 해놨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해놓은 거를 다시 재조합하고 재정리하고 인과로 만들면서 뭘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다. 전체를 보고 전체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A, B의 인과를 그거를 새로 발견해야 그 새로 정리한다.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한 기존에 있는 통계적, 구조방정식적 결과를 써야 됩니다. 안 쓸 수가 없죠. 그때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 가정은 분석적 사고처럼 모든 게 정체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결과물이 하더라도 써야 됩니다. 쓰고 그게 모이면 복잡계의 기본 정식은 모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The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는 게 복잡계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he more is different. 그게 The more의 개념에 The more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 자체는 마치 쌓아둔 거죠. 그거는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No interaction. 그거는 그냥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아무런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쌓아둔 거는 그냥 쓰레기 더미일 뿐입니다. 그거는 the more예요. only. The more interaction is making different.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10개가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100개가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 완전히 다른 거는 기존에 있는 체계에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혹시 이머전스라고 해요. 창반. 이머전트 이렇게 이머징하는 거죠. 뭔가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머전트 한다고 해서 창반. 우리는 국작계에서는 그것도 거창하게 창발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합니다. emergent. The more action make emergent.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유지를 하고 그거를 뭐 기존에 있는 열심히 해놓은 그 학문체계 권리처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전체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됩니다. 그게 emergent.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복잡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론이다. 그 틀 내에서 움직이고 전체를 바라보면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10시까지 쉬는